자, 오늘 반야신경 이제 첫 단락을 끝내고 두 번째 단락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식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대목이네요. 사리자라고 하는 거는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리자 그래서 사리푸타 이러는데 푸타는 붓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달라요. 푸타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리불, 불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사리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불 할 때는 그게 이제 속칭 이렇게 달라 불자를 써서 부처님 할 때 이 불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라는 여자의 아들, 엄마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고대에 있었던 모계풍습, 모계풍습이 나타나는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부계풍습도 있고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모계풍습이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모계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신 이런 거 보면 지리산 산신 그러면 거기는 여자. 그래서 지리산 산신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산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신계 최고급 산신 하면 지리산 산신. 지리산을 남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방장산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그래서 복례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그다음에 영주산은 뭐 한라산 뭐 이렇게 삼신산 얘기할 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산신이 워낙 유명해서 마고라는 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신화에서 이 세계를 만든 뭐 이런 신화적인 한서에 나오는 얘기지 싶은데 그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지리산 산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가 뭐 지리산 산신이다. 뭐 별로 뭐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고 센 게 이제 시절마다 또 다른 센 거랑 결합되는 거죠. 고려 시대 때는 뭐 왕건의 어머니면 대단하겠죠. 그 뭐 왕조국가에서 태조의 어머니인데 뭐 대단한 거고. 근데 왜 지리산 쪽에 무슨 왕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왕건이 나라를 일으킬 때 그쪽에도 당신 지지 기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후백제 영역에 100% 다 편입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교가 성할 때는 불교하고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지리산 산신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결합 구조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장신들이 원래 신앙하던 거 플러스 외래적인 좀 센 게 오면 그거가 결합시켜서 그 전통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가 저기 강릉에도 있죠. 강릉의 대관령의 산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대관령 산신이 어떻게 보면 대관령이 영동과 영서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뭐 관동별곡. 그게 이제 그 관이 대관령이거든. 이렇게 나누는데 그 대관령이 대단하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도 걸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진짜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산이나 이런 재나 이런 것들이 막고 있으면 양쪽의 기후도 다르고요. 풍속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풍속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대관령 산신이 대단한데 그걸 나중에 이제 범일국사라고 하는 사골산문을 열었던 범일국사가 강릉에 이제 지지 기반을 가지면서 대단해지니까 범일국사를 대관령 산신으로 그렇게 모셨죠. 대관령 산신으로. 그런데 대관령 산신으로만 모신 게 아니고 그 산신의 부인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그 재밌는 구조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대관령 산신이 원래 여성이었었고 예전에 모계풍습이 있을 때 여성이었었고 이제 범일국사라고 하는 분이 워낙 대단하게 이제 하니까 거기다 이제 산신으로 편입시키고 그냥 부부처럼 결혼을 시킨다는
좀 웃기는, 굉장히 웃기는 신화 구조입니다. 범일국사가 마누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고, 스토리가 굉장히 웃기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의 근간을 이루는 그 흐름이 범일국사 계열인데, 그 사골산문이 나중에 보조국사 진울스님,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나홍스님 뭐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을 주관하는 쪽인데, 그러니까 송광사, 얼정사 이런 데가 다 그 범일국사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범일국사한테 그렇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를 민간적으로 붙였다는 것도 재미도 있고, 범일국사 입장에서는 C급 할 만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 범일국사 마누라로 나오는 그 할매는 범일국사보다 훨씬 옛날 사람. 완전 사근.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런 데 갖다 붙인다 말이가 이렇게 될 정도로, 왜냐면 그건 토속신앙으로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세지니까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결합 구조를 통해서 또 다르게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의 풍습이 나오면 대부분 다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북의 시족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장자 상속제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거. 그건 이제 장남 중심으로. 장남 중심으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여자도 예전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애들을 안 낳으니까 우리는 딸밖에 없어서 뭐 딸이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상황 따라서 하면 돼요.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고, 이 집은 이 집 형편에 맞춰서 하고, 이 집은 이 집 형편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합사해서 한 번 정도만 하고 끝낼래요. 그럼 뭐 그렇게 하든가.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뭔가를 좀 애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좀 더 유지를 하든가. 그런 방법들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해드리려고 하고, 아무튼 예전으로 올라가면 이 목의 풍습이 있었고, 산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남성 산신으로서 가장 유명한 건 당군이고, 당군은 죽을 때 아사달의 산신이 됐고, 그래서 북의 산신 계열, 그때만 해도 적장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죠. 환웅은 서자니까. 적장자라는 건 약했고, 북계라는 거는 확립이 돼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북계, 거기는 이제 어머니 여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북계는 확립이 됐었고, 적장자라는 거는 장남인데 적자여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적자는 뭐냐면 본 마누라 부인. 본 마누라가 부인이구나. 본 마누라 자식. 그걸 적장자라고 하거든요. 본 마누라 말고 그럼 첩자식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본 마누라가 아니고, 이게 경기를 하는데 누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부인이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막 동시에 막 다 들어오고, 그러면 경기를 동시에 펼치다 보면 한쪽이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리고 본 마누라가 불리합니다. 왕실 같은 경우는. 그게 날짜를 잡아요. 날짜를 잡아서 합방하는 날을 잡아주는데, 그래갖고 상궁이 왕이 이렇게 침소에 들면 그 주변에 이렇게 상궁들이 쫙 앉아요. 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임금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거 막 이렇게 잔소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쪽팔린 거지. 저기 창호지 하나로 차 듣고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야리하거든요. 근데 계속 또 그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겪어본 거라서, 야, 저런 식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임금은 싸고 나면 이렇게 엉덩이를 들으면 궁녀가 비단으로 닦아준다. 더럽게 창피한 건데,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 사람 나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날짜를 잡아야 되거든요. 길이라고, 배란이라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한테 애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해가 됩니까? 길이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길이라고 이거는 안 맞잖아. 아구가 안 맞잖아. 예.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왕비는 이게 정략 결혼이거든요. 왕이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 왕이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저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선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결혼하고 나중에 왕이 되는 거고, 보통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세력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비 간택한다라고 하면 왕비나 세자빈이나 뭐 이런 거 간택한다고 금혼령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 해당되는 여성들은 결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반 여성들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위치가 되는 그런 거 떨어지기 전에 결혼시킨다 하잖아. 왜? 이게 짜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정이 돼 있어. 그런데 그 경선에 무조건 묶여가지고 한번 나가면 걔는 시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떨어지면 곧 금혼령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막 정혼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래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왕비 쪽으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내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뭐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이렇게 뭐 대면으로 물어보니까 뭐 애가 지혜롭고 이래서 뽑았다는 둥 무슨 뭐 남들은 처마 낙숫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처마보고 여자들이 그 교수들이 쉬고 있는데 걔는 밑에 보면서 낙숫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쉬더라. 지혜로워서 걔 뽑아. 다 사기요. 다 짜고 뽑는 거. 이미 누구네 집으로 다 내정돼 있고 그냥 요식행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장자 이게 적자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 그래서 날짜 길이라고 배란일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걔는 그냥 아버지가 세력 관계로 해서 묶어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애정이 없어요. 대부분.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을까? 첩은 애정이 있지. 내 눈높이로 뽑은 거 아니야, 얘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길이를 안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나올 확률이 더 크지. 임신될 확률이 더 크지. 딱 계산을 해봐도 견적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본 부인이 죽으면 장희빈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올립니다. 조선에서는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인이 죽으면 또 다른 본 부인이 들어오는 거고 첩은 첩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첩으로 올려서 내가 두 번째였으니까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출신 성분을 봐가지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세자나 이런 경우도 그런 데서 충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니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적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자하고 또 틀린 거죠. 장자는 그냥 내 자식 중에 나이가 많으면 장자일 수도 있고, 적자여야 되고 장자여야 되면은 그거는 본 부인 자식 중에서 장남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해군 사건이 내나 그런 거죠. 광해군이 나이는 많지만 그때 영창대군인가? 기억 잘 안 나는데 걔가 적장자죠. 그게 이제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피바람이 불고 그게 경쟁 상대니까 이제 죽이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반정을 일으킬 때 패모살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패모, 어머니를 패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니거든. 내 어머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정상적으로 내 어머니면 그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살제는 이제 그 적자를 죽이는 거죠.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의 이런 문화 구조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2500년 전 분이니까
당연히 모계 풍습도 있고 그 당시에 부계 풍습도 있습니다. 이미 인도는 그 당시에 모계에서 부계로 상당 부분 바뀌어가고 있었고 부계 쪽이 훨씬 많습니다. 왕가 계열 내려가는 걸 보면 마가다국이라든지 코살라국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가는 거 보면 부계는 건 맞아요. 부계는 맞는데 적장자라는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기는 있어. 혈통이라는 개념은 있어. 혈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첩실로 해서 혈통이 아예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에서만 있으면 신분 지위가 높은 혈통이 좋은 사람들끼리는 적장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안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뒤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리자는 이건 모계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석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인데 석가가 종족 이름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수행자. 원래는 장발의 고행자, 리그베다에 보면 장발의 고행자라고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수행자라는 걸로 의미가 전환이 돼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이 석가족 안에 두 가지 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이제 부계계죠. 부계 계열이죠. 그렇게 해서 왕이들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왕위계승 서열 1위였었는데 출가하시고 나서 제 생각에는 제사가 한 것 같고 제사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문헌에는 뚜렷하게 안 나와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가비라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다시 귀향했을 때 왕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발제, 바드리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요. 라자를 하고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부계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부계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석가족 중에서 10대 제자가 한 명 있잖아요. 한 명은 아니지. 여러 명이 있죠. 아난도 있고, 아나율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사촌 동생이니까. 근데 부르나도 석가족이거든요. 부르나 니다라니자. 이게 모계예요. 저기도 모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족 안에도 부계 계열이 주류였었고 모계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종족 안에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모계 쪽이 주류였다가 부계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 전기 그다음에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전에는 여성 지위가 높았고 여권이 있었지만 이제 유교가 중국의 유교가 이제 힘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남성 중심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시대를 살았던 허난설원과 신사임당을 보면 신사임당은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 이원수가 신사임당은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가에 그냥 산 거잖아요. 지 집에서 그냥 그게 오죽헌이 율곡의 외할머니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팔자 좋게 살았던 거고 허난설원은 시댁으로 들어가서 처가살이하면서 개고생하다가 죽는 거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곡 집안은 집안이 좀 떨어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허난설원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집은 집안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쪽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도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때도 남성 중심으로 상당수 바뀌었지만 과도기였기 때문에 여자 모계를 따르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요 부르나하고 사리자죠. 사리의 아들. 이거 이제 푸타
살이자를 불로 번역을 하고 음역하는 거예요. 음역. 그 다음에 이거를 아들 자자로다가 의역할 때는 아들 자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리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살이자. 그래서 사리는 엄마 이름이다. 라는 거.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이런 뜻이고, 이름은 우바제사. 우바제사, 우바저사. 원래 사리자 이름은 우바제사, 우바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수제자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이 뭐 10대 제자 뭐 다 필요 없고, 10대 제자 뭐 16난 다 필요 없고, 사리자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 제자 중에 9명을 다 갈아 넣어도 사리자한테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제외하고 사리자의 지혜 16분의 1에도 미치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가 목건년인데, 부처님 제자가 사리불, 그 다음에 목건년인데, 목건년하고 사리불하고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1위가 당연히 삼성전자일 거고,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나 그거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LG도 있을 거고, 롯데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롯데, LG 이런 거, 언간한 기업, 시가총액 한 30위 뽑아가지고, 한 20개 갈아 넣어도 삼성전자한테 안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같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걸, 같은 기업이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삼성이 압도적으로 크잖아.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제일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착각이죠. 삼성과 LG를 거의 대등 관계로 보는, 그게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테레비 사고 이런 거 할 때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기업 크기로 보면 이거는 하나는 그냥 진짜 엄청난 빌딩이고 하나는 그냥 구멍가게죠. 지금은 그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치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다 팔아도 애플을 못 산다. 야, 애플은 진짜 미친 기업이 미친 기업. 미친 기업. 그래서 삼성이 이따시만큼 있고 그 밑에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순서를 매기면. 순서를 매기면. 아무튼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0%가 삼성 등치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제자 16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압도적 1위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하고 목건년하고 마하가섭하고 다 비슷한, 요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금은동 이런 거 차이 아닙니까?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 그런 차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 절대, 그 다음에 사리불, 엄청난 등치로 있는 사리불, 그 다음에 밑에 그냥 좀 떨어지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가 들어섰을 때도 사리불을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사리불만 까면, 사리불을 법장이라 그래요. 법의 장수. 그러니까 대장. 그래서 사리불만 까면 소승불교를 다 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해상도나 이런 거에도 보고, 그 다음에 법화경이라든지 유마경에서 대표적으로 계속 공격당하는 게 사리불이죠. 사리불. 그래서 사리자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어머니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이 사리자가, 엄마가, 이 사리가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실제로 저게 새 이름이다. 그래서 앵무새, 이런 과예요. 사리조라고 있어요. 사리조. 인도의 사리조. 그래서 그 새. 근데 이 사리자, 그러니까 사리불의 할아버지가 사리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거고, 사리불의 할아버지가 있는 거고, 조부.
그 다음에 사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리의 아들이니까 사리 플러스 자, 이거 우바제사, 우바조사, 이렇게 사리자 이렇게 있는데, 조부가 딸을 딱 낳는데 나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약간 앵무새 눈 같이 이렇게 동그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동자가 약간 달마대사 스타일. 그래서 야, 눈이 참 그렇다 이래가지고 사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리라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지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인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옛날 아니더라도 한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생긴 거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이라든지 저 심리학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신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이인데, 정호는 그 맞박호자를 쓰거든요. 그게 자식을 낳았더니 맞박이 화난 거예요. 애를 낳았더니. 그래서 맞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 그리고 그 동생은 턱이자를 썼다. 턱이자. 그게 이제 추정컨대 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저도 유교 배울 때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되게 잘 먹었을 거다. 어렸을 때. 식탐 있는 애들이 있어. 개를 키워도 식탐 있는 개가 있고, 사람도 식탐 있는. 그러니까 다 못 먹어도 일단 이렇게 하고 옆에 놈이 먹으면 뺏어. 그렇게 하면 지가 먹느냐? 다 못 먹어. 그래도 그냥 이렇게 꾸구적꾸구적 하는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게 이렇게 먹성이 좋고 계속 뭘 집어 넣는 식으로 했을 거다. 그래서 이름을 턱이자를 썼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맞박, 형 이름은 맞박, 작은 놈은 턱조가리,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지.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쳐요. 공자도 자기 아들 이름을 뭔데? 그게 잉어예요, 잉어. 공리거든, 잉어. 왜 잉어라고 지었느냐? 애를 낳았더니 그 산후조리 하라고 자기보다 선배 위에 직급이 높은 그 관리가 잉어를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 낳고 나서 뭐 가물치 삶아 먹고 잉어 삶아 먹고 그런 식으로 잉어를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잉어라고 지은 거야, 기념으로. 부처님도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라우라. 그 당시 일식 아니면 월식이거든. 이클립스 일식 아니면 월식이야. 일식 월식이 있었으니까 뭐 정확하게 일식인지 월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애한테 이름을 일식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라우라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지금 사람 생각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난 미치겠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오. 옛날에는 그냥 그런 식 이름도 다 통하는 이름이야. 그게 다 지금 유명 인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뭐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고 뜻이 뭐예요? 옛날 사람은 이름에 뜻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봐. 뭐 이름에 뜻이 뭐가 있어? 그냥 글자가 있는 거지. 이름에 뜻이 없어.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돼갖고 한문으로 뜻이 있어야 되고, 뭐 한글 발음도 좋아야 되고, 한글하고 한문 발음 좋은 놈은 인터넷에 다 있어, 유명인으로. 유명인하고 이름이 또 겹치면, 그러면 그것도 이름이 됩니까? 그치. 나 같아도 그렇지. 그러면 좋은 놈은 다 있지. 좋은 게 이름이 지금까지 안 나왔겠냐? 그러니까 시절이 다른 거죠. 시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지으면 뭐 복잡해.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엄마 이름은 그 사리조라고 하는 앵무새 눈같이 생겨갖고 사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임신을 한 거죠.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 강렬한 포스, 사리불은 진짜 이 사리자 진짜 대단하거든.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16분의 1에도 미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을 제외하고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은 사리자밖에 없습니다. 불교 경전 전체를 통틀어서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대지도론.
제2에 붙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전에는 안 나와요. 경전에는 안 나오고 그런데 사리불이 얼마나 포스가 강렬하냐면 엄마가 사리불을 임신했을 때 임신하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어학 능력이 생기고 머리가 비상해졌대. 보통은 사람을 임신하면 엄마는 힘이 크고 자식은 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그리고 이게 자식하고 기운이 상충을 하면 이게 사산을 하건 유산을 하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엄마를 따라가는 거죠. 아니 뭐 자식 꼭 임신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전부 엄마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먹어라, 뭐 해라, 뭐 이러면 다 그대로 하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뭐 어렸을 때 뭐 상호 파악을 못 하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다가 이제 한 대살 정도 되면 엄마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가 하겠지. 나름. 우리 때만 해도 좀 어리해가지고 한 7, 8살 돼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애들은 뭐 한 서너 살부터 이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애들 행동하는 걸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한테 이렇게 종속되는 거, 그게 품 안의 자식, 뭐 이렇게 다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는 뭐 그 압도적이겠지. 엄마의 어떤 생각이나 음식이라든가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굉장히 크겠지. 같이 붙어 있는데 뭐.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가서 엄마한테 확 눌려 있는데 사리불은 사리한테 임신되자마자 바로 엄마를 바꿔버리는 거죠. 불교 스님들 얘기 중에서 이렇게 엄마 자체를 임신하자마자 바꾼다는 거는 딱 두 사람 나오거든요. 이 사리자하고 또 한 명이 구마라집. 구마라집 엄마가 지반데 구마라집을 임신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바뀌죠. 근데 나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나오거든.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리불은 아무튼 최강자다. 최강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왜 사리불이 여기서 나오냐?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관세음보살 경지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떨어지는 존재로 사리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가 사리불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지만 소승이나 초기불교 사리불이 대단하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게 관세음보살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을 어떻게 보면 까는 겁니다. 이것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대단하지만 관세음보살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온입니다. 색즉시공 예전에 그 영화에도 있었는데 그 야리한 영화. 근데 그 색이 아니고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의 색이에요. 색수상행식. 오온. 그래서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의 색이에요.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색과 공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르지 않고 이게 곧 공이고 이것은 두 개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색즉시공 이건 같은 거고 그래서 다르지 않고 같은 거다. 여기서 같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르긴 달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같으면 그냥 같다고 했겠지. 그래서 약간 개념들이 달라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색이라는 게, 자, 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공. 4번 얘기를 해요. 4단계로 얘기를 해. 한 번은 색의 입장에서, 한 번은 공의 입장에서, 하나는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는 같은 거라는 걸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주고 4단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식. 수상행식도 이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온을 다 얘기해서 4박자로 만드는 거죠. 송대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박자 룰에 의해서 한 번은 앞에서는 색 중심에서 색과 공의 관계를 색 중심으로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같다라고 하는 개념 즉이라는 건 고시니까 같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 번 보고 이렇게 한 번 요 4단계로 한번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것도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것도 그와 맞춰서 봐라. 그 구조에 맞춰서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오온 얘기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성제 팔정도고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사념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37조돈품 사성제가 있고 이 사성제가 고집멸도인데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이 도에 37가지가 있어요. 37가지가 그게 사념처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중에서 제일 앞에 거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맨 앞에 맨 끝에. 그래서 사념처하고 팔정도가 제일 중요해. 보통은 팔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성제, 팔정도 이 37개 복잡하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팔정도 이렇게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많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이 만들어내기 이전에 부처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활동할 때 만들어져 있었던 삼과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온 12처 18개 사성제나 이런 거는 부처님 한 270번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거 찾아놨었는데 273번인가 얼마인가 있더라고요. 초기경전에. 그 정도 얘기하는데 요 오온 이게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오온 12처 18개. 그 중에서도 오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첫머리에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게 반야신경이 이제 그 다음에 역부여식까지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뭐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2처 18개가 또 나옵니다. 12처 18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남방의 윗바사나 어쩌고 하는 거는 사념처 중심입니다. 사념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법의 코드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행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가전제품 하면 그 안에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제일 많이 쓰신 거는 요 카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상징적인 거는 사성제 팔정도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신 거는 이런 쪽이고 그리고 반야신경이 만들어지는 반야부가 만들어지던 기원 전후에도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엑기스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 요 네 단계로 하나를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식.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같이 맞춰서 봐라. 거기에 맞춰서 봐라. 그러니까 색 글자 대신에 색불이공 다음에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불이공, 공불이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즉시공, 공즉시수 이렇게. 그 다음에는 행자를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맞춰서 이해하면 돼. 그리고 반야경이 제가 600권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야경에서는 실제로 이걸 그렇게 합니다. 한 단계씩 다 그걸 다시 이렇게 세분해서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해줘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 막상 읽으면요, 짜증 진짜 지대로 납니다. 이걸 그나마 이거는 5개잖아요. 그러니까 5번만 반복해서 읽으면 되잖아요. 37조도품이 걸리잖아요. 37개를 그 방식으로 그대로 합니다. 야, 읽고 있다 보면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나? 이 생각을 이때 반야신경을 만들 때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친절하기는 한데 굳이 그걸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 한 글자씩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하동문,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수여를 한다, 뭐 표창장을 준다. 그러면 한 놈은 읽지, 맨 앞에 놈 읽지, 대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만 읽어주고 이하동문, 이하동문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 가잖아. 그 이하동문이 이렇게 수상행식이니까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역부여실은 이하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12처 18개를 이걸 온처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온처계라고도 하고, 이걸 삼과설이라고도 해요. 3가지 과목. 삼과설이라고도 하거든요. 3가지 과목을 나눴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의 집착이 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오온설을 쓰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12처설을 쓰고,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에 다 집착하는 사람은 18개를 쓴대. 근데 저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에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건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정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신과 물질에 다 집착하지 않을까? 어떤 미친놈이 정신만 하고 물질만 하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있어서 왜 저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가, 물질에 집착하는가? 아니, 지가 행복하려고 하겠지. 결국 정신적 가치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인간은 다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쪽에 있고, 특수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물질주의자도 있고, 정신주의자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게 섞여 있고, 그게 뭐 6대4로 섞이든 7대3으로 섞이든 보통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인간들은.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왜 그럴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부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이 계통인 사람들인 거예요. 왜? 수행자 종교인이잖아. 부처님 생애만 딱 봐도 나오잖아요. 당신이 왕자였는데 왕자를 때려치고 수행자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에 집착이 있었으면 왕을 했겠지. 근데 다른 수행자들도 대부분 딱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정신주의자들이죠. 종교인이 정신주의자지 물질주의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물질주의자면 종교인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첫 대목에 나오게 되는 거고. 첫 대목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오온 색수상행식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흘러가느냐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색이라는 게 물질, 물질, 인식 대상, 색깔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색의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색채, 색깔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섹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색. 그래서 예전에 색계 영화도 뭐 있고 그 다음에 색즉시공 할 때도 거기서 그 색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욕망적으로 해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약간 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색즉시공 또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색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썼었던 말이에요. 뭐 생마 뭐 이런 거 쓸 때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게 섹스라는 의미로 써.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물질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식 대상. 그래서 이게 있어. 염주야, 염주. 색을 하면 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색이라고 하는 이게 있으면 내가 그냥 색깔로만 보면 색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노란색을 내 눈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이 받아들이는 거야. 자, 빛이 외부 빛이 이 색을 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노란색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노란색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노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인 거야. 그렇지 않나요? 노란색을 얘가 반사시키고 있는 거잖아.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노란색만 튕겨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근데 우리는 노란색이 아닌 걸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색도 그런 거죠. 파란색은 왜 파랗냐? 파란색을 튕겨내니까. 그러니까 지는 파란 게 아닌 거야. 뭐 그냥 그런 거잖아.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냥 색깔로 예를 드는 거예요. 색깔로. 이게 노란색. 노란색을 얘가 튕겨내서 나는 노란색으로 봐. 이렇게. 요거를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빛이 얘를 쳐서 보는 거고 이 자체는 광원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외부 빛, 그러니까 태양빛이라든지 뭐 전등빛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얘는 색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자, 봐봐. 그래서 외부 빛에 의해서 얘를 노란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 눈이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얘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으니까 눈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수. 그럼 눈깔에 어떤 상이 맺히죠. 상이. 우리 카메라잖아. 이게 눈이 카메라잖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인간이 진짜 최고로 좋은 카메라를 2개를 장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게 1억 화소인가 어쩌고 뭐 이렇게 일반 파는 카메라보다 더 대단한 카메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면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1억 화소다. 야씨. 그러면 눈도 이제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색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 상이 맺히는 거고 내가 보는 거는 여기 맺힌 상이죠.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 거를 보는 거죠. 여기 거를. 그죠? 그러면 그게 상이 맺혔어. 그러면 그게 내 머리로다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뇌로 판단은 얘가 하는 거니까 이 눈깔이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얘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여기로 찌리리릭 전기 신호로다가 흘러가고 그게 과거에 있는 것과 맞춰보는 거죠. 쭉. 그러면 이건 노란색. 내 기억들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적인 걸로 딱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염주는 처음 봤는데 라고 해도 저렇게 형태를 하면 내가 이제 맞춰보는 거죠. 아, 저건 염주. 그게 식이죠. 그리고 판단. 이게 오온이에요.
온. 이거를 이게 물질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소리로도 할 수 있어. 소리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염주, 소리가 안 나네. 이 소리가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서 나겠죠. 아까 그 빛은 사실은 쏴서 튕겨서 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부딪혀서 그 부딪히는 상황에서 소리가 튀어나오겠죠. 그 소리가 여기서 이번에는 색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거죠. 귀까지 가는 거지. 상은 고막에서 어떤 흐름이 생기겠죠. 이렇게 떨림이 있겠지. 그게 내가 듣는 거잖아. 상. 그리고 그게 내 머릿속으로 가서 흘러가서 어떤 기본적인 걸 깔아주고 과거에 있던 것들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걔는 이 저게 염주 부딪히는 소리.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게 식. 감촉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색수상행식이지만 실제로 감각기관, 우리가 모든 감각기관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감촉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요 감촉, 요게 색, 대상. 그 다음에 요 감촉이 여기서 바로 감촉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얘랑 얘 사이에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반야신경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여기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다. 그 사이를 보면 미세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왜? 그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이 책상 자체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은 아무리 밀어도 안 떨어져. 이게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뛸 수 있죠. 어렵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느끼는 게 막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면 나는 느끼지 못하죠. 이거는 못 느끼죠. 이게 움직여야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거 어렵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어떤, 이 촉감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게 쪼르륵 갈 거 아니에요. 또, 뇌까지 갈 거 아니에요. 전기를 타고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전에 거하고 쭉 맞춰보면, 이거는 어떤, 이거 염주를 문대는 감각. 이렇게 되겠지. 혀도 그런 거고. 혀도 그렇잖아. 혀 자체가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혀하고 음식하고 떨어져 있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떨어져 있지. 마치 이 종이가 책상 위에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지. 붙어 있으면 혀가 어떻게 작동을 해. 음식하고 붙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떨어져 있지. 그리고 이 떨어져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왜? 거기에는 왜곡이 생기거든. 이 존재에는. 왜곡이 생기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가 오는 데 있어서의 왜곡. 이게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과거만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과거만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를 인식할 수는 없다. 왜? 여기에 이렇게 생겨도 여기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그 안에 존재하거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눈깔로 이거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보는 시간이 짧겠지.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 거리가 요만큼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생기니까. 하지만 요게 짧아질 수는 있어도 이게 없을 수는 없죠. 1mm든 0.1mm든 띄어야 보이지. 갖다 박을 수는 없잖아. 내 눈깔에다가 이걸 박아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흐르는 거고, 그게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과거를 인식하지 실제로 현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현재냐? 그게 현재냐? 그래서 이런 식을
끊어볼 수만 있으면, 하나만 끊으면 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전기선 같이 하나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있고 사슬식의 구조가 있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5개의 사슬이에요. 오륜기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만 끊어지면 나머지가 연속으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20V가 흘러가. 어디든 선 하나만 끊어지면 이 결합 구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저게 행복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저렇게 되면 고통은 없을 것 같아. 왜? 유사인식에 의한 왜곡 판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저걸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 행복은 어떻게 보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이거는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행복, 왜곡이 없는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저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서의 깨달음이 행복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는. 그게 소승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소승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건 행복이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살의 어떠한 실천력, 서원,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의식을 분해시켜버리면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없어. 물론 그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 그것은 고통이 아니니까. 고통이 아닌 것을 행복이다라고 한다라고 개념 규정을 하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쎄한데 이거 계속하면 망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같은 거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의 입장에서 공과 색은, 공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실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성이 없다. 공을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꿈이 있어. 꿈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꿈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나하고 꿈은 다른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그럼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지. 꿈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어. 나하고 너는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지. 그럼 다른 거냐? 다른 건 아니지. 어차피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니까.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아주 절묘한 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주목하지 않는데, 공불이색, 색불이공이라고 하지 않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색이 중심이에요. 색이 중심. 공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의 모든 걸 맞춰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우주를 돌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빗방울은 바다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 빗방울은 바다가 된다. 근데 그 반대도 된다. 바다는 빗방울이 된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가 아니고 붓다가 내가 된다. 붓다가 내가 된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면 그런 부처는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서 최고로 강력해지는 게 조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붓다가 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일 수만 있으면 그게 곧 붓다인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꿔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면 그게 곧 부다야. 그래서 색이 중심 개념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공중심이 아니고 내가 공에 맞추는 게 아니고 보통 유신론적 종교는 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신 안에서 행복, 신 안에서의 자유. 그게 아니고 이제 불교나 이러한 동아시아적인 사고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에게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신이 나를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비천상, 종의 비천상 같은 거 보면 신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우주를 돌린다. 그게 붓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나는 석가모니가 아니고 그냥 나예요. 그래서 색이 중심이 돼서 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을 중심으로 색을 얘기하는데 우선순위가 이게 언어의 우선순위라는 거거든요. 색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3개월 전에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때도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진리를 등불로 삼고 너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진리라는 개념이 훨씬 큰 개념이고 거기에 네가 맞춰서 그걸 잘 해봐. 그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도 수단이고 그건 무슨 수단이냐? 너를 밝히는 수단이야. 그래서 자가 먼저 나와. 너를 등불로 하고 진리를 등불로 해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고 이게 인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최고꽃입니다. 그리고 그 너는 내가 아니고 다 너야. 개별적인 너야. 너의 자유, 너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뿌리공 공부리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거기서의 초점은 색이라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끝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에서 제일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더불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냐.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이라는 건 곧이라는 거니까 즉시, 즉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색과 공은 그냥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완전 동일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책상 위에 이 종이가 붙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상 위에 종이가 우리가 붙어 있다. 이게 놓여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떨어져 있는 거죠. 결합된 건 아니죠. 그래서 즉이라는 것은 곧이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게 대등하다, 완전 똑같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마치 종이가 책상 위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요 둘은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를 풀어준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같은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색의 개념에서 한 번 가고 한 번은 공의 개념에서 가고 한 번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번을 가는 거고 이 둘은 다르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것은 같은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거야 라고 할 때도 이 둘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이쪽에 한 번 맞췄다 저쪽에 한 번 맞췄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도 공이고 나도 공이야. 그리고 그것은 이것과 이것은 다 대등 관계야. 이거 대등, 이거 대등, 꿈과 나은 대등, 이게 다 대등 관계야. 왜? 우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무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주가 무한이다라고 봤을 때 그 무한 속에 있는 나는 무한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한이다. 태양 우리보다 겁나 크잖아요. 그죠? 태양. 하지만 우주가 무한이라면 태양도 무한이고 나도 무한이에요. 그러면 나랑 얘는 대등이에요. 그럼 진짜 대등 똑같은 거냐? 똑같은 건 아니고. 그건 다른 거지. 하지만 그게 완전히 다른 거냐? 그건 또 아니고. 왜? 같은 무한관계 아니오. 무한관계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네 박자로.
앞에 두 박자, 뒤에 두 박자. 앞에 거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뒤에 거는 같지만 같지 않다. 이걸 내가 기회가 되면 그림으로 그려서 내가 책으로 해볼게. 안 그래도 반야신경 갖고 책 만들어 달래. 누가?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게 안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만 이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뭐 있겠어. 2000년 전 얘긴데. 2000년 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많고 훨씬 그냥 조금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조금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 이거 생각을 해봐. 우주가 전체가 무한이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 무한. 태양 무한. 지구 무한. 무한 값으로만 보면 다 대등이야. 다 이꼬르야. 하지만 그 이꼬르가 진짜 이꼬르냐? 나랑 태양이랑 같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룡 회장이나 나나 뭐 똑같이 살아있지만, 결국 100년 뒤에 다 죽어.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대등 관계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죠. 진짜 대등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난 찌질이고, 저 양반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로 보면 결국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뭐,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라는 두 개념을 동시에 가는 게 공이에요, 사실은. 본질만 가든지 현상만 가든지 그러면 아닌 거예요. 현상만 가는 사람은 중생이고 본질만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라한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가는 사람이 보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꿈이야. 내가 지금 꿈인 걸 알아. 꿈인 걸 알지만 깨느냐? 깨지 않아. 깨면 이것들이 다 없어지겠지. 근데 꿈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찌질이라도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야, 이재룡 회장 같은 사람은 돈이 뭐 엄청나대. 그리고 뭐 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꼭 일론 머스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꿈이면? 그런 놈도 있고. 저래 봐야 내가 깨면 너도 훅 간다. 그렇게 하면서 걸림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깨는 게 목적이냐? 아니야. 깨는 건 아라한이에요. 깨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 네오라는 주인공은 그 매트릭스 세계를 깨려고 해요. 그게 그 영화의 한계점인 거야. 깨봐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매트릭스야. 깨어났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꿈을 안 깨. 맨 끝에 보면 코브가 계속 돌아. 꿈에서 그냥 꿈으로 또 다른 꿈으로만 갈 뿐이지 깨지 않아.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행동을 해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라한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에요. 그리고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걔네들이 하는 거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살이야. 그 자체를 즐기면서 중생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없애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다 대등 관계거든. 내가 꼭 태양만큼 커져야 되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우주의 일부분이고 태양도 우주의 일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해라. 어디에서? 오온에서. 1차로 네가 오온에서 그걸 자각해봐. 그렇게 해서 그 자각이 돼서 요 고리가 끊어지면 너가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것이 허상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마치 꿈 같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깨느냐? 아니야. 그 꿈이라는 걸 알면서 그 꿈을 즐기면서 가는 거야. 꿈을 알면서 그 꿈을 꾸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구절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사리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를 또 떨어뜨려요. 한 단계를 또 떨어뜨려요. 관세음보살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리자에서 한 단계 떨어지고, 또 다음 사리자에서 또 한 단계를 떨어뜨려요. 한 단계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게 뭐냐면 여기 12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18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나 이 얘기를 지금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오늘은 수상행식 역부 여시까지 하고, 다음에 요 사리자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개념만 이해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림으로 내가 약간 맞춤하기만 하면, 그림을 잘 그리면 딱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몰라, 말로 글로 설명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오늘 이상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사리자 관세음보살,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사리자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